그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들어왔고 그 옆에 17살 소녀가 제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완벽한 아내로 살았던 평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한 두 여자, 21년과 15년. 하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았던 21년의 이야기를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오전 10시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시장에 다녀와 갈비찜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갈비를 담가놓고 무와 당근을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수연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입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떨렸습니다. 네네. 무슨 일이신가요? 댁의 남편분이신 민준 씨가 오전 9시 30분경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서 칼이 떨어져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는 파악 중입니다만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화물차가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병원으로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신발끈을 제대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뛰어내려가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우리 남편은 괜찮을 거야.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급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길은 막혔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너무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수연아, 민준이 사고 소식 들었니?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네, 어머님. 지금 병원 가는 중입니다. 그래, 내가 먼저 도착해 있을게. 조심히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왜 그렇게 차분하신 걸까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왜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으신 걸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손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이 괜찮게 해주세요. 3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민준 씨 교통사고로 들어왔다는데요.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지금 수술실에 계십니다. 3층 수술실 대기실로 가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3층 수술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그곳에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은 흰색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차림이셨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왔구나, 수연아. 어머님, 민준 씨는요? 지금 어떤 상태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머리를 많이 다쳤다고 하더구나.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리라니. 제일 위험한 부위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거야. 시어머님이 제 팔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강한 아이야. 이런 걸로 어떻게 되겠니?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수술실 앞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째깍.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가만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경찰관 2명이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전화했던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강수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고 조사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편분이 평소 운전을 조심하시는 편이었나요? 네, 저희 남편은 항상 조심스럽게 운전하셨어요. 과속도 안 하시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 당시 남편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다는 걸 아십니까? 전화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 휴대폰 2개가 발견됐습니다. 한 개는 통화 중이었고요. 휴대폰이 2개요? 제 심장이 또다시 철렁했습니다. 남편에게 휴대폰이 2개 있다는 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하나는 회사 업무용으로 보이는데 다른 하나는 개인폰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른다고 해야 할지, 왜 남편에게 휴대폰이 2개나 있는지 물어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건 회사 일 때문일 거예요. 우리 민준이가 하는 일이 복잡해서 폰을 2개 쓴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경찰관에게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남편분이 깨어나시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여쭤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정말 휴대폰을 2개 쓰고 계셨나요? 회사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시어머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빌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균열이 깊어지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은요? 의사 선생님은 마스크를 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심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을까요?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민준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1시간에 한 번씩 10분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선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심전도 모니터,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저예요. 수연이에요. 눈 떠봐요, 응?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2손으로 감싸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갈비찜 해놓았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같이 먹으려고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야 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놓기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시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때, 민준이 상태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24시간이 고비라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구나.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민지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고 났다고요? 지금 어디세요? 응, 민지야. 서울대병원이야. 아빠는?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지금 갈게요. 준호랑 같이 갈게요. 민지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시간 후 큰딸 민지와 아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민지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민지야. 아빠는 곧 깨어나실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아빠가 그렇게 조심하시는 분인데.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정말 괜찮으실까요? 준호가 시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님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지. 내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곧 깨어나실 거야.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9시쯤 간호사가 나와서 2번째 면회 시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시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님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민준이가 곧 깨어날 거야. 시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 어머니의 감이란 게 있잖니.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뒤쪽에서 시어머님이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도록 해. 아무도 모르게. 시어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숨어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휴대폰 문제는 처리했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휴대폰이라니?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던 그 2개의 휴대폰을 말하는 걸까요?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고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사고, 2개의 휴대폰, 시어머님의 이상한 침착함, 그리고 방금 들은 전화 통화. 제 가슴 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기도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님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이들도 피곤한지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1년 저는 이 남자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2개, 시어머님의 이상한 행동,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붉은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균열의 시작일 뿐,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제가 알게 될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남편이 깨어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났구나. 우리 남편이 살아났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깨어나는 순간 제 인생의 진짜 악몽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민준 씨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뇌사 상태였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1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깨우고 밥을 차려주고 출근길에 손을 흔들어주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의 큰 병원 영안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영정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정 속 민준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 모두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큰딸 민지는 제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아들 준호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어른스럽게 행동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19살 아이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말입니다. 시어머님은 상주복을 입고 차분하게 조문객들을 응대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침착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치고는 너무 침착하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시는 모습이 저는 이상했습니다. 첫째 날 밤이 깊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남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갑자기 가요? 저한테 할 말도 없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영정 속 남편만이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수연아, 좀 쉬어야지. 사흘 동안 제대로 못 잤잖니? 괜찮아요, 어머님. 여기 있고 싶어요. 시어머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장례식이야.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네, 어머님. 시어머님은 돌아서서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방문객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조문객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사 임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까지.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계속해서 절을 받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지와 준호도 제 옆에서 함께 절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저도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초라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를 꼭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도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남편과 어떤 관계일까? 여자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주 깊게, 오래도록.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여학생도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절을 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여자의 절하는 모습이 단순한 조문객의 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마치 아주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후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슬픔, 원망,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와 알던 사이였습니다. 알던 사이.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의 지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의상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학생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그 말에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아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아이가 뭐라고 한 거죠? 여자가 황급히 아이를 말렸습니다. 서아야, 진정해. 여기는 그럴 곳이 아니야. 하지만 서아라는 여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아빠를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저 아이가 우리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아이는 민지와 준호 둘뿐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모두 저와 저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저 아이가 우리 남편을 아빠라고요? 여자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하지만 사실입니다. 서아는 민준 씨의 친딸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딸? 남편의 친딸이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우리 남편은 저랑 21년을 살았어요. 다른 여자가 있을 리 없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민준 씨와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5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5년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너지는 세계. 그때 시어머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차분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지은 씨 맞죠? 시어머님이 그 여자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님을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긴 그럴 자리가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왜 어머님이 저 여자 이름을 아세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떼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장례식 중이야. 조문객들이 보고 있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지만 어머님, 수연아.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참아.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는 게 먼저야.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온통 의문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머지 장례 절차는 악몽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발의는 그날 오후에 진행됐습니다. 연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났고 우리는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준 씨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21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납골당의 유골함을 모시고 난 후 우리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까 그 여자와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잠깐 나와봐. 저는 시어머님을 따라 장례식장 밖 조용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지은과 서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저와 지은, 시어머님과 서아. 이상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이지은 씨는 민준이가 당신과 결혼한 지 3년 후에 만난 사람이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 후? 그럼 제가 준호를 임신했을 때쯤입니까? 지은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준 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비밀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1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비밀로 하고 다른 여자와 15년을 살았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서아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제 남편을 닮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준 씨의 젊은 시절을 닮았습니다. 코도, 입술도, 이마도.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남편의 딸이란 말입니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아는 호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민준 씨의 친딸로요. 호적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15년을 살았다는 것도, 그 사이에 딸이 있다는 것도, 그 아이가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것도. 저는 시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님도 아셨습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저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법적으로는 내가 민준이의 아내야. 그것으로 충분하잖니. 법적으로?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21년의 결혼 생활이 법적인 지위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은을 봤습니다. 그 여자도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초라한 옷차림, 불안한 눈빛. 하지만 동시에 제자리를 빼앗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1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시어머님은 왜 묵인했는지,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장례식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식탁에는 남편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21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그 수많은 밤들, 회사 회식이라고 했던 주말들,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웠던 날들.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 곁에 있었습니다.
접시를 씻다가 손에서 놓쳐 깨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조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산산조각 났구나.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손 안 다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실수했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무너지면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우면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를 얼굴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걱정할까봐. 21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며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제 모든 것을 이 가정에 바쳤습니다. 대학 시절 꿈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 꿈을 접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 법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꿈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집을 지키는 동안 남편은 밖에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헌신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48배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처진 턱선,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가정을 지키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시어머님을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늙어가는 동안 30대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냉혹한 현실. 장례 후 열흘째 되는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가 남긴 재산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부동산만 30억 원, 예금이 10억 원, 그리고 회사 주식이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남편이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강수연 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고인에게 호적상 자녀가 3명입니다. 따님 민지 씨, 아드님 준호 씨,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아 양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서아. 그 아이가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상속 문제로 직접 듣게 되니 현실감이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세 자녀가 모두 동등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배우자인 강수연 씨가 반, 나머지 반을 자녀들이 3등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등한 상속권? 제가 낳은 아이들과 그 여자의 아이가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 아이 어머니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지은 씨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서와 양은 호적에 올라간 친자이므로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제 귀로 들어왔지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재산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것. 그럼 제가 평생 모은 돈도 나눠야 한다는 건가요?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들은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강수연 씨 명의로 된 예금이나 재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며느리 명의로 재산을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다 남편 명의로 하는 게 좋아. 그때 그 말을 믿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1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남편의 재산을 낯선 아이와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시어머니의 냉정함.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왔니, 수연아? 어디 갔다 왔어? 네, 어머님.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속 문제 때문에? 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었겠지만 서아도 상속권이 있어.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21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민준 씨를 뒷바라지하며 시어머님을 모시며 살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잖니. 그렇다고 법이 바뀌는 건 아니야. 당연한 일? 제 헌신이 당연한 일이라고요? 어머님은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 씨가 다른 여자와 산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저한테는 숨기셨어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연아, 말 조심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따지는 거니? 하지만 어머님, 내가 왜 말 안 했는지 알아? 내가 알면 집안이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민준이 아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지은이는 아무 권리도 없어. 그녀가 15년을 살았어도 법적으로는 남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한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호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 재산을 가져간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민준이가 친자로 인정했으니까. 시어머님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현실을 받아들여.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 괜히 싸우다가 체면만 구기는 거야. 시어머님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체면이 중요합니까? 제 인생이 무너지는데 체면을 지키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님에게 중요한 건 며느리인 저의 마음이 아니라 집안의 체면이었습니다. 아들이 이중 생활을 한 것도 손자가 셋이나 되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저 조용히 덮으려고만 하셨던 겁니다. 적이 된 두 여자. 며칠 후 상속 문제로 공증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와 지은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상속 내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액, 예금 내역, 주식 가치, 숫자들이 나열되었고 각자의 몫이 계산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절반을 갖고 민지, 준호, 서아가 나머지를 3등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아이들과 저 아이가 똑같은 몫을 받는다는 게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고인의 친자이므로 동등합니다. 하지만 저는 21년을 살았어요. 그 여자는, 저는 지은을 가리켰습니다. 그 여자는 그저 남의 남편을 빼앗은 사람이잖아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선택이 아니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유부남과 15년을 살았으면서 선택이 아니었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민준 씨가 결혼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서아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럼 헤어졌어야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계속 만났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지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책임? 저는 기가 찼습니다. 저한테는 무슨 책임을 진 건가요? 아내인 저한테는요? 두 사람의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의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깊어지는 고립.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1년입니다. 제 청춘을 다 바친 세월입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이제 48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마다 남편 밥을 차리고 시어머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회사 임원이 되었고 어떤 친구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물어봤습니다. 수연아, 너는 뭐하고 지내? 나 그냥 집에서 애들 키우고 있지. 그럴 때마다 느껴지던 초라함.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아내와 엄마의 역할이 소중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가정을 지키는 동안 그 가정은 이미 반쪽짜리였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아빠한테 다른 가족이 있었다고.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비밀이 지켜질 리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사실이냐고. 준호도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피해자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책장, 그리고 잠긴 서랍들. 이 안에 뭔가 더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회사 서류, 계약서, 통장, 그리고 마지막 서랍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읽으며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의 진심이,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다이어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펼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미 충분히 아픈데 더 아픈 진실을 알고 싶은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이중 생활을 했는지.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6년 3월 15일, 결혼 3년 차였습니다. 바로 제가 준호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집안에 아들이 필요하다고, 수연이가 또 딸을 낳으면 어쩌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첫째 민지를 낳았을 때 시어머님의 차가운 반응을,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6년 5월 20일, 어머니께서 또 그 이야기를 하셨다. 만약 수연이가 이번에도 딸을 낳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셨다. 불안하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방법?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2006년 7월 3일, 오늘 어머니께서 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셨다.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20대 초반 여성이었다. 우리 집 가정부로 온다고 하셨다. 왜 갑자기 가정부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말씀이니 따를 수밖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님이 지은을 데려온 겁니까? 일부러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2006년 9월 10일,
수연이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또 딸이라고 한다. 수연이는 미안해하며 울었다. 내게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실까 벌써 걱정이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 울며 사과했습니다. 또 딸을 낳게 돼서 미안하다고.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2006년 9월 12일 어머니와 크게 싸웠다. 어머니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수연이가 아들을 못 낳으니 다른 여자에게서라도 손자를 얻어야 한다고 이지은을 만나보라고 하셨다. 미친 소리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다. 내가 우리 집안을 생각한다면 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고. 저는 다이어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시어머님이 일부러 지은을 들였던 겁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강요했던 겁니다. 2006년 10월 5일 결국 유산을 했다. 수연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 병원에서 아이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연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내 잘못이다. 어머니의 압박 때문에 수연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임신 5개월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아이를 잃었던 날, 병원 침대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했던 것.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딸을 낳으려다 유산했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야.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07년 2월 14일 어머니의 압박이 날로 심해진다. 이지은을 만나지 않으면 수연이를 내보내겠다고 하신다. 수연이는 모르고 있다. 어머니께서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혼 서류? 시어머님이 저를 내쫓으려고 했다고요? 2007년 4월 3일 결국 어머니의 강요를 이기지 못했다. 지은을 만났다. 그녀도 어머니께 협박당하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지은의 어머니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 대신 나와 만나라고. 우리 둘 다 어머니의 꼭두각시인 셈이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도 협박당했던 겁니까? 그 여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건가요? 2007년 8월 20일 지은이 임신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만족하신다는 표정이셨다.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다. 수연이에게 미안하고 지은에게도 미안하다. 2008년 5월 15일 서아가 태어났다. 딸이다. 어머니께서 크게 실망하셨다. 쓸모없다는 말씀까지 하셨다. 하지만 서아를 보는 순간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딸이니까.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울었습니다. 남편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중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2009년 3월 2일 수연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준호다. 어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이제야 집안의 대가 이어졌다고.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집착 때문이었다는 게 너무 괴롭다. 저는 준호를 낳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산후조리원에 직접 오셔서 준호를 안고 웃으셨던 모습. 그때 저는 드디어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원했던 건 며느리인 저가 아니라 손자였던 겁니다. 다이어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후에도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지은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어머니께서 지은과 계속 만나라고 하신다. 서아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아들을 한 명 더 낳으라고 하신다. 나는 거부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2010년 1월 8일 어머니와 또 싸웠다. 지은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회사 주식을 전부 회수하겠다고 하셨다. 나를 경영에서 배제하겠다고. 결국 또 굴복했다. 저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을 조종하고 지은을 이용하고 저를 억압했던 것. 모두 손자, 특히 손자를 얻기 위한 집착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은도 피해자였던 건가요? 저처럼 시어머님에게 이용당한 또 다른 희생양이었던 건가요? 그동안 저는 지은을 미워했습니다. 제 남편을 빼앗아간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리를 읽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은도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상속 문제로 주고받았던 번호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우리 모두 시어머님의 희생양이었다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수연아,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됐니? 저는 시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서웠던 분이었습니다. 21년 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니? 왜 그러셨어요?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왜 민준 씨한테 지은을 만나라고 강요하신 거예요? 왜 저를 이혼시키려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니? 민준 씨 일기장을 봤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게 어머님 계획이었죠? 지은을 들이신 것도, 민준 씨한테 그 여자를 만나라고 강요하신 것도 모두 손자 때문이었죠? 시어머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게 뭐가 잘못됐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어. 내가 딸만 낳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니. 저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애 낳는 기계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1년을 어머님을 모시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역할을 한 것뿐이잖니. 과거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 과거라고요? 지금이 몇 년대인데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 씨도 저도 지은도 모두 어머님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서아도 민지도 준호도 모두 피해자예요.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말 조심해, 수연아.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님께 맞섰습니다. 시어머님이 가방을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상속 문제 법대로 하자. 내 아들 재산 한 푼도 그 여자 자식한테 안 넘어가게 할 거야. 시어머님이 나가셨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지은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지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강수연입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지은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언제가 편하세요? 오늘 가능하세요? 네.
장소만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는 싸울 차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과 함께 지은과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저는 은행에 먼저 들렀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님 말씀대로 큰 돈은 모두 남편 명의였지만 저도 몰래 모아둔 게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받은 용돈, 아이들 학원비에서 아껴낸 돈, 시장 보면서 조금씩 절약한 돈, 20년 넘게 모은 게 5천만 원쯤 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에 가압류가 걸려 있네요. 가압류요? 그게 무슨... 법원에서 재산 동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상속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금이 안 됩니다. 저는 멍하니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제 통장인데 제 돈을 못 쓴다고요? 은행을 나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님 측에서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라며 모든 계좌를 동결시킨 거죠. 하지만 그건 제 명의 통장이에요.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라고요. 법적으로는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모두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천만 원. 21년 동안 모은 제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긴다는 건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수연아, 은행 다녀왔니?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통장을 동결시키신 거예요? 그래. 상속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모든 재산을 보호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건 제 돈이에요.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이야. 내가 나한테 대들었으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잖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정말로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지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가디건에 색바랜 청바지.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전화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읽었어요. 민준 씨 일기장.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이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당신도 몰랐던 거예요? 시어머님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거?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부만 알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데려온 건 알았지만 민준 씨를 그렇게까지 협박했는지는 몰랐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민준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저는 지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저와 같은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15년이나 그렇게 살았어요? 지은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 환자셨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 비용을 대주신다고 했어요. 대신 민준 씨와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를 임신했을 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만약 제가 떠나면 어머니 병원비 지원을 끊겠다고. 그리고 태어날 아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살려야 했고 뱃속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지은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연 씨, 저도 피해자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고통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어머님이 민준 씨한테 생명보험을 들라고 하셨어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생명보험요? 네. 민준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보험을 들라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지은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준 씨가 제게 맡긴 서류예요. 혹시 모르니까 보관해 달라고. 그것은 보험 증서였습니다. 수익자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보험금은 10억 원. 그리고 이것도요.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어요. 회사 재정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어머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계신 것 같다고.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거액의 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걸 발견하고 어머님께 따졌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시어머님이 일부러?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을 조종했고 지은을 이용했고 저를 억압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만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야 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요? 회사 장부를 전문가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사고 경위도 다시 조사해야 하고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함께 해요. 네. 시어머님한테 맞서요. 우리 둘 다 이용당했잖아요. 이제 그만 당하고 싸워야죠. 지은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안 싸우면 영원히 질 거예요.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같이 싸워요. 민준 씨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민지, 준호, 그리고 서아를 한자리에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집 거실에 새 아이가 앉았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서아를 처음 제대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아빠의 자식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민지가 서아를 힐끗 봤습니다. 준호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화가 많이 났어. 아빠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서아 엄마를 미워했어. 서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다는 걸. 아빠도 엄마도 서아 엄마도 그리고 너희들도.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할머니야. 제 대답에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계획했어. 아빠를 조종했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집착, 남편의 고통, 지은의 희생.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 서아도 우리 가족이야. 서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내 잘못이 없어. 태어난 것도 아빠를 사랑한 것도 잘못이 아니야.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모. 이모라고 불러도 되고 수연 씨라고 불러도 돼. 편한 대로 해. 민지가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언니야.
처음엔 내가 싫었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복잡해. 하지만 민지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아빠를 그리워하는 거 알아. 우리처럼. 준호도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노력할게. 같이 지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서아가 두 남매를 보며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 씨 찾았어요. 결정적 증거를요. 뭘 찾았는데요? 어머님 비자금 계좌요. 그리고 민준 씨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도 구했어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21년간 참았습니다. 시어머님의 구박을 참았고 남편의 외도를 모른 척했고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 지은과 서아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 시어머님과의 전쟁,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과 저는 민준 씨가 다니던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격리부장으로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대주주로 계신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 우리는 민준 씨의 후배인 김대리를 만났습니다. 민준 씨와 친했던 사람이었고 지은이 연락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김대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3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부장님 일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김대리님, 민준 씨가 사고 나기 전에 뭔가 이상한 점 없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마지막 한 달 동안 회사 장부를 계속 뒤지셨어요. 뭔가 찾으시는 것 같았는데 무엇을 찾으셨는지 아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자금 흐름이요. 회장님 명의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었거든요. 부장님이 그걸 추적하고 계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의 횡령을 민준 씨가 발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틀 후에 사고가 났어요. 김대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맞았습니다. 김대리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부장님이 제게 맡기신 겁니다. 사고 나기 전날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보관해 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김대리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부장님이 작성하신 내부 고발장입니다. 회장님의 횡령 증거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하지만 제출하기 전에 사고가.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상세한 거래 내역, 계좌번호, 금액. 시어머님이 10년 넘게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총액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 안에서 저와 지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쥐고 나니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USB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보여드려야 하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경찰서장과도 아는 사이였고 지역 유지들과도 친분이 있으셨습니다. 과연 이 증거만으로 시어머님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민준 씨의 마지막을 생각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던 남편.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은 진실을 밝히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님과 맞서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남편이 다하지 못한 일을 끝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USB의 내용을 확인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게다가 금액이 상당하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대주주이시고 회사가 가족회사잖아요. 업무상 횡령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해요.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서재를 다시 뒤졌습니다. 분명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마다, 책꽂이마다 구석구석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책장 뒤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의 필체로 계좌번호와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적 기록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시어머님 명의의 비밀 계좌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홍콩 계좌, 싱가포르 계좌, 해외로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 씨, 찾았어요. 해외 계좌 증거를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네요. 네. 내일 바로 갑시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저와 지은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의 차였습니다.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도 긴장한 표이었습니다. 들어가시겠어요? 당연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서 형사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님은 신중하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 남편 사고건도 재조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형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 회장님 말씀이시죠? 네. 박 회장님은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님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형사님,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 USB와 서류들을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형사님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조사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허탈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시어머님의 힘 앞에서는 무력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경찰도 시어머님 편인데. 언론이요. 지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면 어떨까요? 재벌가 며느리 학대, 회사 횡령, 아들의 의문의 죽음. 충분히 기사거리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론에 알리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치부도, 제 수치스러운 과거도, 아이들의 아픔도 모두.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우리는 주요 일간지 기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지은의 지인 중에 기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기자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박 회장님이 누군지 아시죠? 이 지역 최고의 실력자예요. 그래서 더 기사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기사 쓰겠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USB, 서류, 수첩,
그리고 남편의 일기장까지. 기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 기자가 말했습니다. 기사 쓸게요. 다만 두 분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일간지 사회면 톱기사였습니다. 지역 재벌 회장, 10년간 20억 횡령 의혹, 며느리 학대하고 아들 이중생활 강요, 아들의 의문의 죽음, 재조사 필요성 제기. 기사가 나가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댓글이 폭발했고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니? 네, 제가 했어요.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 망신을 이렇게. 망신? 어머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린 것뿐이에요. 수연아,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당장 기사 삭제해. 안 돼요. 이미 퍼졌어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힘으로 너를. 해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를 보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은과 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복수가. 21년 동안 참았습니다. 시어머님의 학대를, 남편의 배신을, 제 자신의 비굴함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민지와 준호가 뉴스를 보고 놀란 얼굴로 제게 왔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응, 모두 사실이야.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날 거야.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이 못다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진실을 밝히고 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예요. 당신 없이도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21년 동안의 억압에서, 거짓된 평화에서, 비굴한 순종에서 벗어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챕터 7 절정 마이너스 진실의 심판.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3차례 소환되었고 회사 장부는 모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시어머님의 얼굴은 뉴스마다 나왔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님은 모든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횡령도, 며느리 학대도, 아들에 대한 강요도 모두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민준 씨의 일기장, 회사 장부,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지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했고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1년 동안의 고통을, 시어머님의 학대를, 남편의 고민을 세상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제 수치스러운 과거가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을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아뒀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방송에 나와 15년간의 숨겨진 삶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님에게 이용당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민준 씨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파렴치한 며느리들이라는 악플도 있었고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가 무슨 피해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우리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문제로 고통받는 며느리들, 가부장적, 시어머니 밑에서 힘들어하는 주부들, 가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참기만 했어요. 두 분을 보며 반성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싸움이 저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여성들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지은은 증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님은 피고인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계셨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죄목만 해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님의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회사 대주주로서 자금을 운용한 것일 뿐이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 학대도 과장된 것이고 아들의 이중생활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고 해외 계좌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증언했습니다. 21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억압했는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얼마나 구박했는지, 그리고 제가 유산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증언을 하는 동안 시어머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빛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차례가 왔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님에게 끌려왔는지, 어떻게 민준 씨를 만나게 되었는지, 15년 동안 어떻게 숨어 살았는지, 그리고 서아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님께 어떤 말을 들었는지. 쓸모없는 계집아이를 낳았다고 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만나라고 하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가, 그리고 서아를. 지은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재판장이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복도에서 시어머님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둘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증언 번복하면 내가 잘 처리해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내가 이러면 너도 힘들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욕할 텐데. 이미 각오했어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님,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준 씨 회사 후배인 김대리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생전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시어머님의 비리를 발견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준 씨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사고 직전 민준 씨의 차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시어머님이 고용한 사람의 차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와 급히 뭔가를 상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삼촌, 고모, 사촌들. 그들은 저를 비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사과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형님이 그렇게까지 한 줄 몰랐어. 민준 씨 삼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형님이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눈치만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우리한테도 그러셨어. 집안 체면, 가문의 명예, 그것만 강조하셨지. 우리도 숨이 막혔어.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님 밑에서 고통받은 건 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시어머님의 가부장적 횡포에 시달렸다는 것을. 2주일 후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정희는 10년 이상에 걸쳐 회사 자금 23억 원을 횡령했으며 이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또한 며느리와 동거녀를 심리적으로 학대했고 아들을 조종하여 이중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들이 자신의 비리를 발견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를 유도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나 정황상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징역 8년. 시어머님은 75세였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80이 넘으실 것입니다. 시어머님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법정을 나가며 저를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허무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지은이 서아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와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새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민지가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준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이모, 아니 수연 이모,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이들을 모두 안았습니다. 지은도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5명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 식사였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고 불편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민준 씨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촛불을 켜고 절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편히 쉬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의 눈물이었습니다. 21년의 억압된 삶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님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복역하시면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횡령한 돈은 전액 환수되었고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이 맡았습니다. 민준 씨의 재산 상속 문제도 법대로 정리되었습니다. 저와 새 아이가 각자의 몫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20대 때 꿈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 꿈을 포기했었죠. 48의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평생교육원에 등록해서 상담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저처럼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중년 학생이었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 경험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엄마의 공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저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모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사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성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여성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외도, 경제적 어려움.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 경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한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48배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도 변화했습니다. 15년간 숨어 살던 그녀는 이제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던 그녀는 동네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지은이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수연 씨, 저 오늘 첫 출근이에요. 축하해요. 어때요, 기분이? 떨리지만 행복해요. 제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15년 만에 제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녀의 기쁨이 전화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문제로 만났지만 점점 그냥 친구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저한테 아직도 화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는가? 이 여자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무너졌는데 화가 나지 않는가? 아니요. 이상하게도 화가 안 나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잖아요. 시어머님이 만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남편을 사이에 둔 두 여자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 아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민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일로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씩씩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서아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서아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빠처럼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서아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지은이 서아의 재능을 살려주고 싶어 했고 저도 돕기로 했습니다. 서아야, 너 정말 그림 잘 그리는구나. 제가 서아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수연 이모. 이모가 학원비 대줘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당연한 거야.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서아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고 미안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진짜 이모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온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 저와 지은 그리고 새 아이가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5명이서 조촐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민준 씨 영정 앞에 상을 차리고 다 함께 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아가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와 준호도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직장 이야기, 미래 계획.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저 혼자 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5명이 함께 했습니다. 민지가 설거지를 하고 준호가 닦고 서아가 정리했습니다. 저와 지우는 부엌을 청소했습니다. 일을 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가족이구나. 그날 밤 지은과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 씨, 1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전혀요. 그때는 서로 적이었잖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지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교도소에 계신 시어머님을 면회 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시어머님은 많이 늙으셨습니다.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왜 왔니? 시어머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작별? 네. 저는 이제 어머님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고 싶어요. 시어머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이길 줄은 몰랐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왜 모두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한참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자랐거든.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당했어. 아들 낳지 못한다고, 며느리 자격 없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내게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나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이분도 피해자였구나. 잘못된 가부장제의 희생자였구나.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교도소를 나오며 저는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21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서아가 미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5명은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모들, 오빠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이모들 없었으면 저 대학 못 갔을 거예요.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실력으로 합격한 거지. 제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뿔뿔이 흩어지는 건가요? 준호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떨어져 살아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서아가 대학에 합격했다. 우리 모두 기뻤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남편의 또 다른 딸을 축하해 줄 수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 아니, 기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8배 나이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은과 저는 가끔 농담처럼 말합니다. 우리 나중에 할머니 되면 같이 살까요? 좋죠.
손주들 함께 키우고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식구가 되었으니까요. 민준 씨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2년째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우리 5명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소 앞에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하던 아이들도, 지은도, 그리고 저도 모두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산을 내려오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봄볕에 빛나는 산소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5명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지가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즐거웠고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구나. 21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그것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8, 아직 인생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제 자신으로서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1년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고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수고했어. 정말 잘 견뎠어. 이제 행복해도 돼.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21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